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북미 고위급 회담 불발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권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형구라고 합니다. 11월 6일 날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강연 준비하면서 한국의 진보 진영만큼 이제 미국 중간선거를 복잡하게 바라보는 데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래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내에서는 뭐 이민자 문제도 그렇고 이란 핵 합의도 탈퇴해버리고 중국이랑은 뭐 무역 전쟁도 하고 뭐 팔레스타인이랑 이제 이스라엘이랑 분쟁에도 개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전 세계적으로는 욕을 되게 많이 먹는데 한반도에서는 이제 북미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복잡하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결과로 보면 많이 보셨겠지만 상원 의원에서는 미국에서는 상원과 하원이 있고 하원이 이제 두 개가 이제 있잖아요. 그렇고 당은 이제 공화당이랑 민주당 이제 보수 양당제가 되어 있고 한 선거 결과에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이제 과반수를 이상 확보한 것으로, 그리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수가 아니었는데 이제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다수당이 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하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싶은데요. 뭐 간단하게는 하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랑 이제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원은 인구에 비례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더 많은 하원 의원을 뽑고 인구가 적은 주에서는 많은 주에 비해서는 적게 이제 하원 의원을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원 의원은 주에 이제 주당 2명씩 주의 대표랑 비슷한 격으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50개 주이기 때문에 2명씩 해서 총 100명의 상원 의원이 있게 됩니다. 그럼 상원이랑 하원이랑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 상원은 일단 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교적 짧은 임기라고 할 수 있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6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임기에서만 봤을 때도 뭔가 상원이 더 힘이 좀 세지 않을까 하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럼 역할에서는 어떤 게 다르냐? 상원이나 하원이나 다 이제 법안을 발의하고 이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주되게는 상원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각종 동의, 그리고 뭐 승인, 임명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를 뭐 국무부 장관으로 시켜야겠다라고 하면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상원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프간에 뭐 이라크에 파병을 하자라고 하면은 동의를 이제 받아야 된다면 그걸 해주는 것은 상원이 됩니다. 그럼 하원은 이제 뭐를 하느냐 하면 예산에 대한 이제 권한이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관심 있게 되는 북미 대화에서 이제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북미 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변수가 생길 거냐 말 거냐 했을 때는 상원에 대한 결과를 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원이 정책적인 영향력이 좀 더 크다는 거는 예를 들면 탄핵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을 이제 의결을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이제 판결을 내서 박근혜 같은 경우에도 탄핵이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탄핵안을 이제 가결을 하면 상원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부결되면 탄핵이 되지 않는 거고 상원에서 가결이 되면 탄핵이 되는 구조입니다. 법안에 대해서도 하원에서 법안을 만들었을 때 상원에서 이제 그걸 반려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이 좀 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중간선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공화당이 선거가 뭐 우편으로 뭐 투표한 것들이 뭐 집계가 되고 있어서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 자리를 차지한 거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 우리가 관심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외교 정책에서는 큰 변화가 있진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선전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선거에서는 원래 대대로 정부에 대한 이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여론이 큰 게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에서. 그래서 오바마 때도 2010년이나 10년 같은 경우에 선거했을 때 민주당이 상원에서 6자리를 빼앗기고 하원에서는 63자리를 빼앗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2014년에도 뭐 한 차례 빼앗긴 뒤라 그런지 조금 덜하지만 어쨌든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이제 보통 패배를 하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는데 이번 상원 트럼프의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방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는 의석수를 오히려 늘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적어도 이제 과반수는 차지한 상태입니다. 하원에서도 28자리를 뺏겼는데 이 정도면은 선방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기본 대북 정책, 대외 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미국 내에서도 변화하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이제 아웃사이더였는데 대선을 어떻게 이기고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이번 중간선거 이전부터 해가지고 중간선거까지 오는 과정에서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입지가 굉장히 확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도 공화당에서는 원래 이제 경제가 미국 내에서는 호황인가 봐요. 그래서 경제를 화두로 하자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나서서 트럼프 중간평가다 라면서 트럼프 중간평가 선거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가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의 이제 테드 크루즈라는 그 공화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트럼프랑 많이 싸운 앙숙 같은 곳인데 인터넷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좀 공화당이 열세였는데 트럼프에게 지지 유세를 요청을 했고 트럼프 지지 유세 후에 이 여론이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이 사람이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선거 전부터 해서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 트럼프에 대한 약간 충성 경쟁 이런 것들이 양상이 보여지면서 공화당에서 이런 트럼프가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공화당에 대한 지지 기반을 많이 확보하는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다른 측면에서 이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는가. 미국에서도 버니 샌더스가 저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굉장히 바람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3인주의 이제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민주당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내에 이제 이런 3인주의 계열들이 많은 바람을 일으킨 샌더스와 옆에 있는 여자는 오카시오 코르테스라는 29살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샌더스 정치 경력이라고는 샌더스가 대선 경선할 때 자원봉사자 한 게 정치 경력 다예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서 차차기 대권 후보라고 불리고 이번에 당선이 됐으면 원내대표를 할 원내대표 후보다라고 예정되어 있던 사람을 민주당 경선에서 꺾고 최종 하원 선거에서도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29세 여성이 당선됐다 해가지고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외에도 팔레스타인 출신의 무슬림 출신 이민자가 당선이 됐다거나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가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샌더스 계열의 이런 3인주의 계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공화당 나름대로 우리가 정세를 보면서 군산복합체를 위시로 한 미국의 이제 주류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 대 그 외 사람들 이렇게 만약에 보게 된다면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력, 민주당 내에서도 기성 정치인이 아닌 좀 더 왼쪽에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선거가 아니었나.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는 첫째로는 이제 대북 정책에서 큰 중간 선거로 인한 큰 변수는 없겠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조짐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 선거는 여기까지 정도로 하고요. 이 와중에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 6일이었는데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다가 금세 다시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에 미 국무부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한 뒤에 11월 7일 날에 다시 이제 연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앞선 과정들을 살짝 보면은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논의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뒤에 폼페이오가 방북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뒤에 미국 내에서 좀 미루는 기류들이 있었죠. 그래서 볼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한편, 이제 북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북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달 가까이 지나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합의했다라고 했다가 다시 취소된 건데, 이게 왜 불발되었는가 했을 때 미국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일정 다시 잡는 거다. 뭐 니키 헤일리 미 유엔 대사는 북한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 연기를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단순히 뭐 일정을 그냥 다시 잡는 문제나 북한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이 불발이 되었겠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NN이 조금 더 나은 분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를 하지 않으면서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북은 자신들이 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입장이다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9월 평양 공동선에서 나왔지만, 사실 뭐 계속 얘기 나왔던 거니까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북은 이미 조치들을 할 건 다 했다. 그래서 9월 평양 공동선에서도 우리가 한 거에 맞게 상응 조치를 미국이 취하면 추가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추가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무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북미 고위급 회담을 불발된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대화를 2차 정상회담이든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이 추가적인 조치를 하든 간에 미국의 상응 조치가 지금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 행정부는 지금 상응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면, 언론 보도에서는 이게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모르겠다 하면서 아무것도 그냥 안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트럼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런 거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미국 내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속도 조절론과 한미 워킹 그룹이 아닌가. 속도 조절이라는 거는 뭐 트럼프가 뭐 승인 뭐 한국은 우리 동의 없이 아무것도 못 한다면서 뭐 오이사 조치 해제 안 할 거다, 우리 승인 비핵화 단계 추진되는 속도에 맞춰라 라는 주문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미국의 기류들과,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서 스티브 비건이라는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그 방한을 했었는데, 이때 뭐 정의용도 만나고 조명균도 만나고 뭐 임종석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돌아갔는데, 그 뒤에 미 국무부에서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든다. 이 한미 워킹그룹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을 보기 위해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11월, 12월 뭐 한 달 내에 이제 이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 거라고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워킹그룹이 비핵화해서 한미 공조를 맞춘다는 거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미국이 남쪽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구체적으로도 이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라고 발표하기 직전에 미니트맨 3라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ICBM을 발사하기도 했고,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도 재개를 했죠. 이게 그 합동군사훈련 유예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한참 안 하고 있었어요. 계속 유예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합동군사훈련 유예를 하겠다는 미국의 약속도 이제 어기게 된 셈이고, 평양 공동선언이나 남북 합의에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합의도 이제 어기게 된 셈인데, 뭐 정부에서는 연례 훈련이라 합의 어긴 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누가 봐도 합의 위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속도 조절을 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려 한다면 구태여 대화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조선신보에서 또 보도를 했고, 북의 외무성 권정근 미국 연구소장은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병진이란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은 지금 북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핵시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시험 유예도 하고 군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북이 군사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 아닌가. 그럼 이런 과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불발이 되고, 미국에서는 북이 한 조치에 대한 상호 조치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다던가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재개하는 등의 대화를 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겠는가라고 좀 보면,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의 이제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기본 순순히 이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반미투쟁을 계속 잘해야 되는 것도 미국이 남북의 이제 평화로운 자주통일을 용인하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국을 반미투쟁을 잘해야 되는 건데, 특히 지금 시기에서 미국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는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 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어떻게든 일단 막고 싶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면서 북의 이제 지도자가 남측의 국민들을, 우리 한국 국민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큰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큰 영향력을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독도를 같이 방문한다던가,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들 같이 만나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라는 대화를 한다던가, 다양하게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대학생들을 만나가지고 등록금은 얼마 내냐 그래서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냐, 그래서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공부다녀 고생이 많겠다, 우리 나중에 남북경협에서도 일도 하고 통일에 되면 큰일 해보자 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되게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직접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평양에서 이제 남북의 정상들이 만난 거를 이렇게 언론으로 보는 것과 사실 사람이 한번 직접 만나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보도가 되면 어떤 질문을 하는가, 어떤 표정인가, 직접 만나면 그 사람의 이런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남북 사이에 있는 오해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서도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줄 것이고, 남과 북에 대해서 서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예를 들면 남북 이제 이산가족을 만나서 우리가 상설면회소를 만들기로 했는데, 우리 이산가족분들 얼마나 지금 아픔이 크시냐, 우리 빨리 이거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면 대북제재구 모호간에 이거 빨리 해야 되는 여론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개성공단 사람들 만나가지고 지금 피해가 클 텐데 북측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줄 테니까 개성공단 빠른 시일 내에 열자라고 하면 미국이나 한국 정부나 이거 대북제재 때문에 안 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론들이 어느 편으로 돌아설 거냐, 이런 부분에서도 각종 남북의 합의를 이끄는 데서도 굉장히 추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영향력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어떻게든 막아서는 게 가장 좋은 절박한 문제가 아닌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만들고 싶다거나 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미국이 하자고 하면서 이런 북미 고위급 회담 대화 분위기를 깨는 행동들을 했던 거, 그러면서도 이 상황을 완전히 악화시키고 싶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북미 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을 방해하려는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북미 대화도 잘 돼야 되고 김정은 위원장 서울 잡방도 잘 예정대로 성사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